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영역 한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수능 국어 후천적 1등급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주제를 가져왔고요. 일단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천안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고향은 전주거든요. 제가 저 완산고등학교 나왔어요. 혹시 완산고등학교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요. 완산고등학교 있어요? 반갑네요. 거의 진창배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실명 거론 죄송합니다. 어쨌건 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전주는 이 교육의 도시다. 뭐 이거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딱 보니까 이 주말 아침 진짜 이른 아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꽤나 와주셨네요. 이 교육의 도시답습니다. 제가 이 방학 동안에 지금 수능 특강 강의도 계속해서 찍고 있지만 다른 교육청에 이제 여러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면 각 도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어디는 내신을 강조해 주세요, 어디는 뭐 수능을 강조해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 전북은 수능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사실 수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이다 보니까 조금 멀리 있어서 아직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능을 일단 초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이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반응 괜찮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호응 좀 잘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수능 국어의 후천적 1등급 학습 전략이다. 즉 후천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자, 선천적으로 1등급이었던 애들 말고 후천적으로, 즉 나는 지금 아직 국어는 못했어. 그러나 잘하고는 싶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10년 차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10년 차 됐어요. 자, 근데 이 10년 차 동안 뭐 사실 짧진 않고 뭐 길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기간인데 제가 일단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이거 포토샵의 결과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데 어찌됐건 이 사진보다 저 천안중앙고등학교의 교사라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해주세요. 뭐냐, 학교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죠. 이게 진짜 다양하죠. 그리고 제가 약간의 상담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반 아이들도 저한테 상담을 엄청 와요. 그래서 그런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게 다 시간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근데 피곤하긴 하지만 좋은 점 뭐냐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데이터.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런 방법을 썼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어떤 성적대를 거둔다 라고 하는 등등의 데이터들이 축적되다 보니 정말 성공하는 아이들의 그 경험들만 이 농축하고 농축해서 엑기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매년 모든 반에 들어가서 첫 시간에 그 방법들을 전수해 줘요. 그럴 때 딱 저는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얘는 되겠다. 그냥 얘기만 하면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이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이 사실 제가 이제 학교 교사니까 자기의 생기부를 또 담당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표정 같은 경우는 다 그 자본주의 같은 미소를 띄어요. 막 이런다고 전혀 안 보고 있다 내가 보면 막 고개 막 엄청 끄덕여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눈빛은 못 숨겨. 이게 눈빛은 꾸밀 수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어. 맹한 눈빛이 입만 웃고 있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봤을 때 얘가 진짜 이거 제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여태까지의 공부 방법이 어땠든지 간에 이걸 수정해서 자신의 공부 방법으로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아. 자,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그 방법들을 전수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대충 우리 열심히 하자 하고 구호 외치고 가는 거면 사실 시간 버리는 거죠.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니까 그거 말고 정말 정확한 행동 지침들, 명확하게 따를 수 있는 뭐 행동의 영역들을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해서 이 국어 영역의 학습 태도를 첫 번째로 제시를 할 건데 사실 이 학습 태도가 아까 말했듯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히나 또 국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야. 이 공부 전반에 걸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내신에도 다 모든 거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챕터 1부터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요겁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자, 우리는 항상 하루에 정말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신청하고 분명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이 선택을 하고 뭔가 하나 배워봐야겠다, 뭔가 더 알아야겠다는 선택을 하셨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고, 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기분만 화하고 집에 가서 또다시 여태까지도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즉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물이고 하나하나의 선택이 누적돼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역전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공부 방법과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어요. 아, 난 이미 이렇게 해왔어. 훌륭해요. 그 성공의 데이터가 많은 공부 방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자기 걸 바꾸기 엄청 싫어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공부계의 위정척사파야. 안 움직여. 절대 안 바꿔. 아, 내가 맞아. 쟤는 원래 머리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이미 벽이 쳐져 있어. 그러면은 이게 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단 하나의 뭐 결과를 뭐 조작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성공했던 그 데이터들, 그것만을 바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역전하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요거부터 잡아야 돼요. 뭐냐, 마인드부터. 자, 이게 사실 가장 저항이 심한 거야. 가장 저항이 심해요. 저 이쪽 가서 해도 돼요? 저 이쪽 가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수업을 항상 이쪽에서 했던 버릇이 있어서 여기서 하려니까 뭔가 계속 어색해요. 막 눈빛이. 그러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 모두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떠한 공부 기술도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둘 중에 뭘 갖춰야 될까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 마치 그냥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것처럼 쉬운 건데, 성장형 마인드셋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 이게 무슨 마인드셋인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고정형 마인드셋은 나의 능력과 뭐 이런 성장 가능성은 다 이미 고정되어 있다. 뭐 이미 다 끝나 있어. 뭐 즉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형 마인드셋이에요. 머리는 타고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성장형 마인드셋은 그와 완전히 반대겠죠. 난 무조건 성장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고 노력하면 다 돼 라고 하는 게 성장형 마인드셋이에요. 이렇게 들어봤을 때 누구나 다 이 성장형 마인드셋이 좋다는 거 알고 있고 이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본인은 분명히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상 상담을 해보면서 까보면 이게 굉장히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서 고정형 마인드셋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뭐 성적이 아직 안 나왔을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테니까, 또는 1학년 친구여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우리 같이 막 육성으로 얘기하면 서로 어색하니까. 자, 볼게요. 시험 성적을 받았어. 근데 2등급이야. 2등급을 맞은 거예요. 와, 상타치다. 꽤 잘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3등급 맞았어. 아, 평타는 쳤네 라고 생각하거나, 4등급 뭐 젖잘싸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일단 다 뭐에 속하는 거예요? 고정형 마인드셋에 속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1등급은 맞기 어려울 거라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유리천장을 스스로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스스로 마련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담을 실컷 해가지고 애가 막 이제 막 눈물도 막 흘려. 막 눈물 진짜 많이 흘려요. 막 많이 흘리고 막 오케이 막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넌 이제부터 1등급 하는 거야? 에? 제가요? 이런다니까요? 1시간을 상담했는데 미쳐버려. 왜 네가 1등급을 못 맞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1등급은 어려울 것 같대.
아니 현실적으로 살지 마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K 고등학생 다 현실 1회차잖아요. 그쵸? 아 몰라 현실을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10년 차고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내가 훨씬 현실을 더 잘 알아. 근데 본인은 이제 본인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즉 고정형 마인드셋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막 마음속에 화하고 달아올라도 분명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는 인터넷 뭐 유튜브나 등등 이런 거에서 동기부여 영상 찾다 보면 성공 스토리 영상 찾다 보면 다 그런 댓글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야. 뭐 누가 성공했어. 그럼 댓글 무조건 베스트 댓글 뭐죠? 쟨 원래 머리가 좋아. 솔직히 국어는 타고나는 거야. 수학 특히 많이 달려요. 막 수학 솔직히 다 머리야. 막 등등 이런 것들 많이 달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딱 드는 효과는 하나거든요. 마음이 엄청 편해져. 왜 그럴까요? 그치. 나의 낮은 성적이 누구 탓이야? 우리 엄마 탓이야. 우리 아빠 탓이고.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이건 비단 MZ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게 변명의 기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은 편한데 나중에 인생은 좀 불편해져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정형 마인드셋에서 빨리빨리 탈출을 해야겠으나 하지만 여전히 계속 유전자 탓, 머리 탓, 이런 거 환경 탓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깨주셔야 돼요. 이게 일단 데이터 자체가 성장형이 맞다는 게 충분하고요. 이게 제가 사실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조심스러워. 왜냐면 이게 아까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댓글 달려. 거기도. 아니야. 저 강사는 분명 옛날부터 머리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분명 달려. 예, 전쟁터가 될까 봐 제가 또 약간 뭐 더 원래 거칠게 말하는데 말을 좀 삼가겠으나 어떤 마인드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건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면 아까 마음은 편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의 천장을 지어놨으니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게 사실일지라도 일단 사실이 이걸로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피해들 그런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반드시 갖춰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을 볼 때 있잖아요. 몇 등급을 맞아야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강해 보이거든. 왜냐면 등급이라는 건 상대평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생각하니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냥 100점 맞으면 1등급이야. 무조건 1등급이야. 100점 맞으면. 그럼 100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100점이라는 건 뭐냐? 그냥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조차 몰라.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100점을 맞고 그 100점에 대한 기준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립된 친구는 진짜 제가 아예 운동부, 아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야. 걔조차도 1등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하죠. 충분히 성장형 마인드셋 요거 잘 갖춰 주셔야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2시간 55분 18초예요. 그 다음에 2시간 1분 9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시간인지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시간일까요? 그거? 뭐? 자, 우리 아까 그 초반에 팩이 어디 갔어요? 대답해봐요. 틀려도 돼. 뭐요? 무슨 시간이요? 알아서. 와, 저 이거 맞춘 사람 처음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대단한데요? 이거 물어보면 보통 뭐 잠자는 시간 뭐 이래요. 저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은데요. 2시간 자서 어떻게 생활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어쨌건 이게 마라톤이 맞아요. 이게 2시간 55분 18초가 세계 최초의 마라톤 신기록이에요. 1908년인가? 그때 42.195를 뛰는데 저 정도 시간이 들어왔대요. 엄청 빠르죠. 근데 2시간 1분 9초 이게 2022년인가? 그때 갱신한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럼 봐요. 사실 마라톤이라는 건 이게 한 뭐 1초 뭐 이 정도의 싸움이잖아요. 1초, 2초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려 몇 분 차이가 났어요? 이 정도 산수는 교육의 도시 전주. 자, 몇 분 차이 났어요? 그렇죠. 54분 차이 났죠. 그렇죠? 자,
이거 그래요. 자, 54분 차이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엄청난 단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분명히 저 1908년에 뛰었던 선수도 분명히 뭐 그때 뭐 영양 상태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수다 보니까 많이 매겼을 거야. 그리고 훈련도 엄청 노력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재능도 분명히 세계 최고의 재능 가지고 있었겠죠. 그 유명한 유전자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2시간 1분 9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매겼을 테고 그리고 유전자도 좋았을 테고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똑같은 변인인데 왜 여기는 54분이나 차이가 나느냐. 뭘까요? 그 원인이. 마인드? 뭘까요? 맞아. 정답이에요. 누구예요? 훈련 방법 누구예요? 어디서 나왔지? 부끄러우신가 봐.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어디선가 잘 말했는데. 그렇죠. 방법의 차이, 방법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마인드도 아주 좋아요. 당연히 마인드 좋죠. 근데 둘 다 아마 세계 최고의 마인드였을 거야. 근데 방법상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2시간 55분 처음에 뛸 때는 이거 어떻게 뛰었겠어요? 뭐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 이전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뛰었을 거야. 아마. 엄청 열심히 뛰었겠죠. 근데 이제 100년의 시간이 축적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멸망이다. 망한다라는 데이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데이터가 축적이 됐겠죠. 그렇죠? 그 데이터 중에 성공하는 데이터들만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54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친구들의 공부 방법들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가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국어를 얼마나 잘했건 못했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있어요? 1학년? 손 들어봐요. 1학년. 자, 축하해요. 아주 새로운 게임이야. 중학교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어렵다 말다를 떠나서 그냥 아예 완전히 새로운 경기를 뛰게 됐어요. 종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성적을 아예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성적 거둘 수 있어요. 지금 저 처음에 2시간 55분 18초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적 같았지만 지금 이거는 굳이 세계로 갈 것도 없어. 한국 남자 고등학생 신기록이 2시간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로 안 가도 저거는 금방 깨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만큼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거를 온전하게 습득해서 뛰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미리 말하자면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잘 들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 고등학교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고등학교 성적은 중학교 공부의 탈출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100% 맞는 말이에요. 중학교식으로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에서 필패합니다. 필패. 왜죠? 시험의 목적 자체가 달라. 목적 자체가. 저 중학교에서도 근무해봤어요. 그때 저의 시험의 목표는 뭐예요? 그냥 얘가 공부 좀 했는지 여부를 그냥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 내는 거.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평균 막 80점, 90점 나오죠. 막 그렇게 나와. 근데 고등학교 시험의 평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답해봐요. 보통 평균 몇 점 나와요? 과목별로 한 4, 50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애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중학교 애들보다 훨씬 할걸요? 목표가 달라서 그래. 시험의 목표가. 변별이 목표거든요. 변별.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많이 본 애들이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수업만 많이 들어도 귀로만 공부해도 눈으로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와요.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들었어. 그럼 성적 나와. 많이 일단 들어봤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아니라 자기의 뇌를 써야 돼. 머리를 써서 순공 시간이 투여가 돼야 수능도 내신도 다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써줘야겠다. 그걸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 두 그래프는 공부량과 성적의 그래프입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가 맞을까요? 오른쪽의 그래프가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아요. 즉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정비례하면서 쫙쫙쫙쫙 올라가지 않아요. 쫙쫙쫙 올라가지 않아. 어떻게 올라가? 이런 가우스 함수의 형태로 올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팅 올라가요. 제 키가 안 다네요. 슬프네. 왜 이렇게 높게 하셨? 자, 뭐 올라가는데요. 자, 뭐지? 잘 먹고 잘 자세요. 자, 하여튼간 이렇게 중간중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픽 올라요.
근데 아까 말했던 성장형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면 성장형 마인드를 갖지 않은 친구들은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해요. 일단 이걸 견뎌야 탁 올라가는 건데 그걸 견디지 못해.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거의 다 와서 포기하고 내려가. 이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인데 이 데이터만 봐도 나오는 건데 이걸 견디려면 아까 말했듯 성장형 마인드셋을 무조건 갖추셔야 돼요. 어찌됐건 된다. 내가 하면 돼. 안 될 게 뭐 있어.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이거 다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뇌가 이렇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잠식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성적이 안 오르는 기간. 그럴 때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유튜브로의 도피. 게임과 수다로의 도피로 갑니다. 자극이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여기로 도피하는 게 일상적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왜 안 들죠? 왜 거짓말하지? 거의 대부분일 텐데.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분명 있죠. 왜 그러죠? 출근하기 싫거든. 회사 가기 싫거든요. 또는 학교 가기 싫거든요. 자극을 통한 도피. 일단 싫은 게 있으면 내 뇌가 일단 예전에 자극을 얻었던 도파민을 분비시켰던 거기로 도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되죠. 불안과 근심 걱정일 때 저기로 가. 그다음에 두 번째, 온종일 강의 들어요. 온종일 강의 들어. 또는 문제 엄청 풀어요. 아,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온종일 강의 듣고 문제 많이 풀면?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했죠? 중학교 공부에서 탈피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선 저게 안 돼. 중학교는 저게 돼요.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는 이게 안 돼. 왜죠? 뭘 뺐어요 지금? 생각을 뺐거든요. 생각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겠어. 하긴 해야겠는데 불안하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아, 그런데 막 머릿속에 이미 걱정으로 잠식돼 있으니까 다른 건 하기 싫고 생각하는 건 하기 싫고 강의 들으면 되거든요. 인강 막 듣죠. 막. 인강 하루 종일 들어요. 인강. 또는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풀어요. 뭐야 이거? 다 생각에서 도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맹목적인 공부라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핵심. 맹목적인 공부를 하면 이게 제일 슬픈 겁니다. 공부해놓고 성적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수능 기출 막 열심히 풀고 뭐 우리 뭐 매땡비 매땡 문 이런 거 좋은 문제집도 있어요. 그 문제집 다 좋은 문제집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만 많이 풀면 애들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알아서 되겠지? 많이 공부했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이게 뭐에서 도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거기에서 도피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를 알아가셔야 돼.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고를 점검하세요. 상담할 때 이 두 가지 사고가 없다. 그럼 얘는 무조건 5등급 이하 확정이에요. 제가 보면 딱 알아요. 너 성적 5등급이지? 네, 맞아요. 바로 나와. 첫 번째, 목적 지향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목적 지향적. 즉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나는 목적 지향적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지? 뭐가 문제야? 개념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문제 풀어야지? 뭐가 문제죠? 이거 목적 지향적 사고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예요? 자, 공부를 하고 나서 잘 들으세요. 공부를 하고 나서 역시 내가 문제를 맞췄어. 역시 나야. 동그라미 치면서 정신 승리하려고 문제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푸는 거죠? 틀리려고 푸는 거예요. 틀리려고. 틀려서, 즉 시험에서 안 틀리고 지금 내가 내 문제집에서 먼저 틀려가지고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때? 개념을 공부했으면 문제를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개념이 공부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문제를 안 풀어요. 수능 문제는 좋은 문제니까 나중에 풀어야지. 안 풀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중에 풀면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려요. 어차피. 왜? 인출하는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인출하면서 틀려봐야 되거든요.
수능의 기출의 존재 의의는 그겁니다. 내가 맞아서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틀려서 진짜 본 수능에서 안 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곧 이제 3월 모의고사 보시죠. 3월 모의고사 볼 때 분명히 반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 풀어놓고 끝날 때 망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지 꾸기고 버리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허수예요, 허수. 그럴 수가 없죠.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하루 종일 시험 봤잖아요. 그 시험 본 시간이 아까워서 시험지 가져가야죠. 분명히 틀렸을 거거든. 엄청 틀렸을 거거든. 엄청 틀렸을 거야. 그럼 그 틀린 거를 보고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라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모의고사라 그래요. 실제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 그게 모의고사의 의의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때마다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분 나쁠걸요, 그럼? 진짜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외국인 다 후천적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도피할 거야? 무조건 봐줘야죠. 근데 뭐 어때? 여기 문제를 양으로 승부한 애들은 그래서 그거예요. 뭐요? 그냥 문제를 만일 풀었다. 그 말은 뭐예요?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점검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풀 수 있어. 하루에 국어 지문을 막 3지문씩 풀어. 저도 그렇게 안 풀어요. 3지문씩 풀어? 그러면 그 말은 뭐야?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 보거나 인강받다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거나 왜 틀렸는지 논리적 판단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시간이 나와요. 혼자서 하면은 한 지문은 보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3지문을 하루에 해? 그럼 6시간 이상 쓴 건데요. 그럼 미적분 어떡할 거야? 수학 어떡할 거야? 그렇죠? 국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자기가 뭘 회피하고 있다? 생각하는 걸 회피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즉 목적 지향적인 공부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연계되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두 번째 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사고는 바로 역행적 사고예요. 역행적 사고. 역행적 사고가 뭐야? 순행적 사고의 반대겠죠. 우리 인간은 언제나 편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순행적 사고예요. 계속해서 편하려 그래. 그러니까 인강 보는 거죠. 강의만 보면 되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네. 강의 봐야지. 이게 순행적 사고예요. 역행적 사고는 뭐예요? 모르는 게 있네. 왜 모르는지 생각해 봐야겠다. 개념서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게 역행적 사고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머리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괴롭히고 했을 때 그 머리가 발전하고 머릿속에 지식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쉽게 주는 지식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시고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시고 그대로 또 따라줘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저도 그게 됐거든요. 근데 시험 종목마다 이게 약간씩 달라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대로 써서 성적을 엄청나게 올린 케이스예요. 아까 말했듯이 480점까지 갔으니까. 근데 대학교에서 임용고시 볼 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엄청나게 체험했잖아요. 임용고시 볼 때 선배들이 추천했던 책들이 있어. 막 이거 보면 합격한대. 그대로 봤어요.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아침 6시에 도서관 가서 12시에 제가 불 끄고 나왔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로 떨어졌어요. 그때.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생각에서 도피했었거든요. 그 책을 왜 보는지를 고민을 안 해봤어.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걸 보지? 이걸 보면 어디가 뭐가 좋은 거지? 라는 것에 고민해서 도피한 상태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다음에 볼 때는 이 책을 왜 보는지부터 시험 문제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왜 봐야 되는지 목적이 스스로 납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봤을 때는 더 시간을 줄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높은 성적으로 임용고시 합격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목적이라는 거, 방법이라는 게 그만큼의 아까 54분의 차이만큼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무슨 생각이요? 목적 지향적인 사고. 이거 왜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사고. 문제 왜 풀어요? 틀리려고 푸는 거예요. 틀리려고. 그래서 뭔가 모르는지 발견하려고. 그럼 개념 공부하면서 보세요. 개념 공부하면서. 그날 봐야 돼. 그날 바로. 그날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역행적 사고. 깔아지려고 하는, 편해지려고 하는 사고에서 탈피해라. 괴롭혀야 돼. 뇌를 계속해서 써야 돼요. 스스로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사고에서 귀결되는지를 본인이 점검하시고 그 두 가지로 귀결됐을 때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독학과 강의 중에 그러면 국어를 공부할 땐 그럼 너 인간 강사하면서 지금 강의 듣지 말라는 거야? 자, 독학과 강의 중에 어떤 게 국어 공부의 본질일까요? 뭘까요? 당연히 독학이에요. 당연히 독학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국어는 특히나 독학이에요. 스스로의 사고력과 논리적 판단력이 없으면 이건 못 푸는 거거든요. 독학이에요. 그럼 강의는요? 강의는 언제 들어야 될까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100점 수준이야. 난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는 것을 기준으로 오늘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평소에는 보통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공부를 거의 도덕처럼 여겨. 그래서 오늘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에 착한 어린이가 돼서 만족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분명히 부모님이 시켰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탈피해서 내가 완전하게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고 끝낸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는 완벽하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강의를 쓰는 거예요. 강의라는 것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해의 수준이 뭐냐, 이거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 자, 1학년이라 겁먹지 마요. 다 해보는 거니까. 자,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문장 있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읽어보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자, 읽으셨어요? 그래요? 자, 이런 변수가. 자,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이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의 의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너 온전히 이해했니? 응, 했대. 그 의미를 한번 불러줄래?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3등급 이하 학생들 뭐라고 할까요? 네, 선생님. 한비자는요, 이 도라는 게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봤고요. 그래서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뭐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낭독한 거죠, 낭독. 그죠? 근데 이거를 온전한 이해라고 본인은 믿고 있어.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미. 알고 있고, 이게 스스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말하는 수준,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했어. 그러면 강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혼자 그냥 독학하는 게 낫습니다. 그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럼 독학이야, 독학. 그게 아직 안 됐어. 그럼 그때 강의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목적 지향적 사고죠. 강의를 왜 쓰는가? 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이란 뭐 내재한 뭐 법칙, 통합 이런 추상적인 멘트를 냅두지 않고 자기 언어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을 이해했다라는 건 이거는 필자의 언어에 압도당하지 않고 나의 말로, 구체적인 나의 말로 자기 언어화할 수 있으며 또는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요. 한비자가 봤을 때에는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에는 다 어떠한 법칙들이 있는데 개개의 각각의 다른 법칙들이 있어. 근데 그 법칙들이 결국에는 이 도라는 전체, 도라는 뭔가의 추상적인 주관적인 원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 뭐라는 거야?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는 도로 판단하면 되겠구나. 도로 판단하면 거기에 모든 사물의 원칙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느냐 아니면 그냥 문장 자체로만 봤느냐는 이 이사수능을 뚫었느냐 못 뚫었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해요. 이걸 읽었어야 뒤에 게 이해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사건은 다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에 모든 것에 다 도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무언가를 판단하고 법을 세우고 하는 것을 입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군. 이런 멘트가 바로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죠. 그럼 몇 자를 외워야 돼요? 인문지문은 2000자 외워야 돼. 그거 어떻게 외워요? 절대 외울 수 없죠. 근데 머릿속에 방금 나의 멘트,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내가 오늘 친구랑 있었던 일, 그거 시비 판단. 거기에도 도라는 원리가 있어.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고 한비자는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됐으면 외울 게 굳이 없죠. 암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기 언어화야. 이 수준으로 된다. 나는 이미 돼.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강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수준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의 목적은 이겁니다. 개념이라는 걸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거거든요. 개념. 즉 아까 말했듯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거는 혼자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생각의 수준을 보여줄 뿐.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보여줄 뿐. 가는 건 혼자 가야 돼요. 근데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것은 이거만큼 강의가 효율적일 수가 없죠. 이런 목적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이사수능에 문학 개념이 나왔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신에도 문학 개념 엄청 나온다는 거 알죠? 거의 그걸로 시험을 내실 거야. 문법이랑. 근데 어쨌건 이 문학 개념이라는 걸 공부할 때 있잖아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선지만 가져왔는데 이게 오답률이 높았거든. 엄청 틀렸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선지는 이건 예견된 바야. 왜죠? 문학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조라는 말이 이 선지로 나왔을 때 언제나 20% 이상 이걸 고르거든요. 이건 데이터예요. 평가원이 우리보다 우리 수준을 더 잘 알아. 하도 애들이 그거 틀리니까. 그래서 관조, 관망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내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영탄이라는 거 잘 몰라. 경외가 뭐예요, 여러분? 경외? 경외가 뭐야? 경외. 이거야? 경외가 뭐예요? 다 느낌으로 알거든. 관조는 뭐예요? 관조. 관조가 뭐야? 바라보는 거예요. 좋아요. 관조의, 자, 개념학습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관조의 사전적인 정의는 넘어가라. 얏. 됩니다. 자, 관조의 사전적인 정의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거래요. 관찰하고 보는 거래. 자, 이게 사전 정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학습을 할 때 이걸 보겠죠. 개념서를 보면.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보는 게 김소월의 산유화야.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거 관찰을 했다 이거야. 관조. 좋아. 난 공부를 했어?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런 문제들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려. 그렇게만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만 공부하니까. 자, 아니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 고요한 마음? 사물이나 현상 관찰? 어떤 게 고요한 마음이에요? 고요. 뭐야? 고요한 마음 뭐예요? 차분한 마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느 선비가 자연에 은거했어. 속세가 너무 싫어. 막 번잡하고 시끄럽고 막 경쟁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자연에 은거해서 자연에 몰입해서 자연에 즐기고 있어요. 자, 그거 관조일까요? 아닐까요? 고요하잖아. 자연에 몰입해서 새소리 즐기면서 저 새가 나의 친구구나. 관조 죽어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자연을 친구라 여기고 자연에 은거해서 자연에 몰입했다는 건 자연과 물아일체가 됐다는 건데, 하나가 됐다는 건데, 그런 관찰이 아니거든. 관찰하려면 이건 뭐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 이걸 관찰할 수 있지. 이거 관찰 못 하잖아요. 그쵸? 붙어 있으면 못 해. 물아일체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그냥 이것만 봐서는 그런 거 판단 죽어도 못 하겠죠.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관조적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이게 공구 수능에서 나온 관조 정답 선지거든요. 맞는 선지래. 큰악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실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그 몰랐던 내용이 뒤에 나와. 그러니까 새롭게 의미를 발견했다. 그거 맞아요. 그럼 이 앞에서 관조를 발견할 수 있느냐? 맞대요. 왜요? 골짜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조래. 자, 그럼 봐봐요. 이거 볼까요? 자,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노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자, 이거 관조 맞을까요, 아닐까요? 관조 맞을까요? 야, 평가원이 아니래요, 얘는. 관조가 아니래.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 플라타노스 관찰했는데? 플라타노스. 자, 여기서 관조가 아닌 이유는 이거예요. 뭐다? 외롭다고 말했거든. 그럼 뭐야? 내 마음을 직설적으로 말한 거죠. 그러면 고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좀 빡치지? 좀 열받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막 삐 하면 잘 기술자들이시니까. 자, 하여튼간 좀 열받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요? 비교적 최신 기출이야.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춰있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자, 과거를 회상했대. 오래지 않은 옛날이니까 과거 회상한 거 맞아. 관조 맞는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까 아닐까요? 자, 적절한 효과음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분발해 주시고. 자, 하여튼간 맞을까 아닐까요? 이거 아니에요. 관조 아니래 평가원이 또. 왜 아닐까요? 가자! 라고 하는 거 뭐야? 지향이거든요. 지향. 지향. 뭔가를 의지적으로 지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립해 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요. 자,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음이래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부정적 현실은 맞죠? 남북 통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니까 부정적 현실은 맞아. 거기에서 관조 맞냐? 평가원이 아니래요. 왜 아니야? 아빠한테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명령했어. 의지 지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우리가 고요한 마음이라는 너무 추상적인 멘트로 그냥 개념을 공부하면 그거 무조건 거기서 탈탈 털리고 전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평가원이 시험을 낸 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개념의 판단의 기준을 학습하는 게 개념 공부의 끝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거든요. 온전한 거. 온전하게 이해했다는 건 이런 식으로 개념의 기준을 확보해야 돼. 어떻게? 화자의 어조가 영탄적이거나 아까 말했듯이 의지적이면 안 돼. 의지적인 건 뭐야? 청유나 명령형 어미가 있으면 이건 의지지향이거든요. 선생님이 너 청소해라! 명령했어. 뭐야? 청소를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관조가 아니야. 고요한 마음이 아니죠. 또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직접 얘기했어. 외로운? 막 얘기했어. 그럼 말투가 아무리 차분하더라도 고요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언제나 문학이라는 건 사실 주관적이고 개념이라는 것도 너무나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야. 근데 평가원은 그렇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내요. 평가원에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에는 이전 기출을 다 뒤져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와 이전 기출이 94학년도부터의 기출이 절대로 배치되지 않게 냅니다. 상충되지 않게 내요. 똑같은 기준으로 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원의 기준을 습득해야 돼요. 평가원의 기준을 습득해야 돼. 그게 바로 개념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왜? 그럼 개념을 하나 공부를 하면 그 개념과 관련된 기출을 다 털어내야 되거든. 근데 모든 개념서는 어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 끝나 있어. 그러니까 혼자선 공부가 안 돼. 그러니 그때 밥 먹고 이런 것만 찾는 강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공부한다라는 거. 자, 이 개념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쉴까요? 바로 할까요? 그래야 내신도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정도 체력쯤은 되니까요. 자, 아직 다들 활발하시고 혹시나 혹시 화장실 가고 싶다 자유롭게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내적 갈등도 마찬가지야. 자, 내적 갈등이 뭐야? 정시할까 수시할까? 내적 갈등.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 간의 내적 갈등. 너무나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사전적 정의는 이거래. 등장인물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자, 그럼 봐봐요. 이거 판단해 볼까요? 자,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준대요.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장안은 서울이에요. 임금님 계신 곳. 너무 멀어. 임금님 계신 곳. 고깃배에 누워있는들 내가 그 임금님을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으랴. 뭔 소리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관직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는 관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에 은거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갈까? 아니면 자연에서 계속해서 자연 쉴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 내적 갈등 맞죠? 맞죠?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다 소심해졌어? 맞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맞아요. 자, 그럼 봐봐요. 일단 두 가지 사이에 선택이 있으니까 맞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해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자, 여기서 오늘은 이리한테 뜯겨볼까 승냥이한테 뜯겨볼까? 이런 선택 있어요? 없죠? 그냥 뭐하고 있어? 내 마음이 뭐해? 괴로운 상태예요. 박목월의 가정은 너무 길어서 안 가져왔는데 이거 무슨 시냐면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 우리 집 너무 가난해.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적 갈등이 맞을까 틀릴까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되죠. 이거 내적 갈등 평가원이 맞대. 그럼 이 기준으로 무조건 내는 거거든요.
이걸 배치하지 않아. 그럼 평가원이 말하는 내적 갈등의 기준은 뭐야? 반드시 그냥 화자 내면에서 상충되는 정시수시 짜장면 짬뽕 이것만이 내적 갈등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괴로워. 그럼 뭐예요? 내적 갈등이라는 거야. 왜? 마음이 괴롭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저런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의 중요성. 자, 여러분들 오늘 몇 문제 맞히는지 봐요. 마지막 성찰. 성찰이 뭐야? 자아 성찰. 너 오늘 공부 안 했어? 학원 안 갔어? 가서 성찰해. 방에 들어 성찰. 자, 우리가 성찰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반성으로 알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반성은 성찰에 포함되니까요. 자기 사전도 그래. 표준국어 대사전이야.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대요. 성찰이래요. 성찰. 자, 평가원은 성찰을 어떻게 낼까요? 근데 온통 화자의 성찰 시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기 인생 성찰한 거 맞나요? 맞죠? 반성했으니까 맞아요. 평가원이 맞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내가 죽은 뒤에 인생 플랜 B를 세우고 있어. 한 개의 바위가 되겠대.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면 깎이는 대로 비정의 한무게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내 마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단단한 바위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의 내면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반성이나 잘못이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이거 평가원이 맞대요. 성찰. 그러니까 평가원이 바라보는 성찰은 뭐야? 그냥 자기 내면에 대한 응시가 있으면 성찰이에요. 반성만이 성찰이 아니라. 알겠나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내가 95년 수능을 뒤졌는데. 그렇죠? 95년 수능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혼자서 못해. 이런 거 강의 듣는 거. 이런 거.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개념학습의 두 번째는 여러분들 특히 고1 학생들은 너무나 필수적인 고전시가. 고전시가를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고2도 마찬가지야. 혹시나 본인이 고전시가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지금 빨리 털어야죠. 최대한 빨리.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할 게 너무 많아. 수능 개념 강의도 들어야지, 수특도 들어야지, 할 게 너무 많고 기출도 분석해야지 너무 많아. 지금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지금 시기가 좀 있을 때 털어주셔야 돼요. 이거 다행히도 얼마 안 걸려. 혹시나 고2 문학을 시험을 본다. 학교 내신이 문학이다. 그때 같이 해주시면 좋죠. 같이 해주셔야 돼. 그때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 필수 고전시가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뭔데요?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시. 그런 것들을 우린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아, 그럼 그 유명했던 시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는데 또 나오나요? 또 나오죠. 수능에 3위인공만 4번 나오는데요. 계속 나와, 계속 나오고. 그거를 공부를 하면 다른 처음 보는 시도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알게 돼, 그냥 읽어도. 왜 알게 될까요? 그때 당시엔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똑같은 표현 써. 그러면 바로 매장이잖아요. 커리어 박살. 맞죠? 근데 그때는 어때? 어떤 똑같은 다른 작품을 유명한 작품의 표현을 베꼈었어. 그러면 얘 너 그 공부했구나. 역시 배운 사람. 이랬다고. 그러니까 관습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빈출어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3 수능에 초야우생 무슨 뜻이에요? 고2 학생들 경력직이니까 말해봐요. 초야우생 뭐야? 고2 손 들어봐요. 없어.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아까 있었거든. 없어. 초야우생 뭐예요? 초야우생이라는 건 자연에 은거한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에 은거한 선비. 그럼 그 단어 보자마자 이거 이 시는 뭐야? 강호자연 시예요. 그 단어를 보자마자. 다른 거 다 안 읽혀도 그거 보자마자 이건 강호자연이구나.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도 고전 시가는 주제 유형이 몇 개 없어. 걔네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 시를 쓰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시들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본인의 사고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로 빠르게 털 수 있습니다. 빠르게 털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국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문법 개념 이런 거 일단 빼고 문학 개념어와 필수 고전 시간인데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끝내라 라는 거. 빠르게 끝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출 및 연계학습 볼게요. 기출 및 연계학습. 자, 가고 빨리빨리 갈게요. 자, 기출. 일단 우리가 자, 여기 봐봐요. 힘내. 화이팅. 자, 화이팅.
제가 제일 졸릴 거 아마. 저 아까 2시간 자고 왔어요,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해요, 요즘. 지금 수능 특강을 2개 찍고 있다 보니까 2개를 동시에 찍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다들 힘냅시다. 알겠죠? 좋아요. 자, 우리 교육의 도시 힘을 보이람. 자, 볼게요. 자, 수능 특강 독서 일단 뭐 문학도 있고 당연히 이거는 근데 무조건 해야 돼요, 연계 교재는. 왜냐면 특히나 국어는 연계율이 넘사야, 넘사. 뭐 50%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알죠? 평가원에서 일단 이 연계율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체감 연계가 남달라요. 옛날에는 독서 같은 경우 그냥 소재나 그래프 차원의 연계, 그냥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예 그냥 단락 자체가 똑같아 거의. 그리고 옛날에는 한두 지문, 2지문 정도 연계했거든요. 지금 4지문 전부 연계야. 볼게요. 이거 봐요. 일단 독서 연계에서 수능으로 보면 옛날부터 연계돼 왔죠. 3지문 또는 2지문 연계돼 왔어요. 그러다가 이사수능 어때요? 독서 4지문 출제했는데 4지문 다 연계야. 거기에다가 한두 단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거의 반절까지 내용을 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보면 이제 손해인 게임이 됐어요.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그럼 지금 혹시나 높아시면 얘기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공부할 때. 자, 선생님 이거는 제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수죠. 왜죠? 이거 왜 공부한다고? 목적이 뭐라고? 그냥 내용 알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연계되는 거니까. 맞죠? 분석은 기출 컨텐츠로 하시고 얘는 내용만 알면 되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강의를 활용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바로 그냥 들어버려야 돼요. 문제 풀자마자 그냥 바로 봐버려서 빠르게 한 2배속으로 들어서 1.5배속으로 들어서 내용을 습득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학 연계율도 남다르죠. 6작품 중에 3작품 이미 알고 들어가요. 알고 들어가. 물론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모르면 훨씬 손해보는 거를 알게끔 만들어줘서 이득을 준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초야우생, 그거 수능 특강 문제예요. 수능에 똑같이 나왔어. 근데 그냥 그것도 공부했지?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 본다는 거예요, 평가원의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안 보면 손해인 게임이니까 무조건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은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마치고, 자 이제 기출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신과 함께. 기출 어떻게 볼까요? 자, 아까 말했듯 문제 풀고요. 채점한 다음에 저는 일타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해설을 보고 이해했어요. 온전히 이해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 3년을 해도 절대 안 올라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올랐다, 저 찾아오세요. 진짜로. 진짜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절대 오르지 않아요. 왜 안 오를까요? 평가원이 의도하는 목표에 맞게 공부하지 않았거든. 안녕. 귀여운 아이가 있네. 자, 평가원이 의도하는 목표에 맞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목표가 뭔데요? 그 출제의 목표는 시험지에 써 있어요. 우리가 매 모든 문제에 써 있지만 절대로 읽지 않는 멘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뭘까요? 그냥 목적을 써놓은 거예요. 출제 목적. 너 이 글을 읽을 수 있니? 독해력 있니? 2번째, 너 읽었어? 그럼 내가 선지 조금 쓸 건데 그거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니? 논리적 판단력. 논리적 판단력. 이 2가지가 출제의 목표예요. 그럼 이거에 맞게 훈련을 해주는 게 목적 지향적 사고거든요. 목적 지향적 사고. 자, 그럼 어떻게 독해력을 늘릴 수 있을까? 독해력의 훈련 수칙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독해력이라는 건 힘이고 근육입니다. 근육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운동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나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 한계를 한번 넘어봤을 때 발전해요. 내가 들 수 있는 힘이 뭐 100이라고 하는데 한 50 또는 90의 언저리에서 놀아봐야 절대로 근육이 발전하지 않아요. 무조건 105의 경험을 해볼 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의 역치를 뚫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해야죠? 스스로 해봐야 돼. 스스로 지지고 볶고 해봐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안 풀리는 거 있어?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럴 때 늘어요. 그럴 때 그 한 문장이 딱 갑자기 유레카 뚫렸어. 그 순간 독해력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독해력의 역치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말했던 자기 언어화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걸 뚫었다라는 기준이 뭐냐? 내 말로 말할 수 있으면 뚫었다는 거예요. 내 말로 말할 수 있다. 또는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
아까 노자의 뭐 한비자의 개별 법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의 뭐 어떤 옷이나 외부 사물이 떠오르면서 여기 안에도 도가 있는 그 모습이 딱 떠올라 막. 그러면 그거 이해한 거죠.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 및 조절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능숙한 독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 그대로를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이걸 다 공통적으로 하더라. 역치를 뚫어본 경험을 통해 독해력 발전시켰고 내 말로 풀어서 이해하며 한 문단을 읽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 문단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점검 및 조절해요. 그래야 기억이 나죠. 그래야 기억이다. 그래야 머릿속에 한번 내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걸 이해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독해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걸 시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시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이렇게 평소에 매일매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국어는 많은 양을 할 필요 없어요. 수학을 많이 하세요. 국어는 적은 양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꾸준히 하루에 한 지문 좋아요. 한 지문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논리적 판단은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선지가 5개가 있으면 이 5개를 독립적 문항으로 여겨줘야 돼요. 하나하나가 독립문항이야. 이 문제를 즉 맞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에서 나의 정오를 판단하는 거죠. 그럴 때 지문에 근거해서 각 선지의 정오답의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논리적 판단 훈련의 가장 근간입니다. 지문에 근거한.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죠? 맞았어. 그냥 넘어가지. 틀렸어. 틀린 선지만 봐. 해설 이해. 오케이. 넘어가. 한국어니까 당연히 이해 다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로 이제 공부를 끝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요. 지문에 근거한 정오답 논리를 모든 선지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선지를 패스하는 것의 기준은 설득 가능 여부입니다. 이때 친구를 옆에 설정을 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 말고 걔는 대충 해도 알아듣잖아. 느낌 알지? 하면 응 하잖아요. 걔 말고 진짜 답답하네. 진짜 얘 어떻게 설명할까? 동생 떠올려도 돼요. 몰라 얘 막. 뭐 지금 뽀로로 보고 있는 애야. 막 잘 몰라. 그런 애를 설득 가능하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게 된다. 그럼 논리적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선지를 뚫어갈 때 플러스 1, 플러스 1 쌓아가는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기출을 볼 때 누적감이 있어야지 계속 똑같은 쫙 그냥 한 보고 해설 보고 그냥 계속 평지야. 그러면 여전히 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되죠. 누적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설지는 어떻게 돼? 거들뿐이야. 거들뿐. 해설지를 미리 보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지 않고 내가 먼저 해본 다음에 해설 넌 어떻게 했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주셔야 된다. 이걸 이제 행동의 순서로 정리하자면 요런 겁니다. 자, 요거예요. 우리 그 현대 문명의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다 쓰고 계시네. 자, 요거. 이렇게. 이걸 딱 하면은 보통 기자회견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막 찍으셔가지고. 자, 기출의 공부 순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풉니다. 푸시고 그 다음에 바로 채점하거나 해설 보지 마시고 뭐 해야 돼? 2번이 중요해요. 2번 재독. 다시 읽어요. 채점하지 않고 지문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 언어와 기출을 이해해 봅니다. 모든 문장.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되냐면 모르는 단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아는 단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몇 개요? 이게 2사 수능에 그냥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2사 수능은 여러분 일단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 이 평가원에서 신경 썼어. 뭐 단어로 일단 어렵게 하진 않겠다. 낯선 단어는 좀 제외해야지. 그들의 노력이 담겨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 2, 3 수능 단어는요 더 가관이야 진짜. 더 몰라 더. 이것도 제가 그냥 이거 가져오는데 얼마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거 몇 개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안다는 건 느낌 알지가 아니라 이걸로 예문을 만들 줄 알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까 다시 읽을 때
뭐야 이거? 재독할 때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한다는 건 단어 찾는 거예요. 영어만 하지 마세요. 국어도 몰라. 국어도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단어를 꼭 찾고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씩 이해해본다. 이해해본다 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문장을 다 이해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정오답에 그 다음에 선택이 분명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까 1번에 5번이었는데 다시 이해하고 보니까 4번이야. 그러면 그거의 이유, 달라진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는 거죠. 스스로. 이게 뭐예요? 생각이야. 생각. 기출은 이러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나의 사고의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지금 나는 이걸 왜 바꿨지? 그렇게 해서 옆에다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는 거죠. 강사가 얘기하는 지문의 구조를 메모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 지문은 다시는 안 나와. 다시는 안 나와요. 뭐를 메모하는 거야? 나의 생각을 메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서야 네 번째 채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맞고 틀리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5번 중요한 거. 정오답의 근거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찾아본다. 마지막 6번 해설지의 해설과 나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본다. 이게 기출을 하나 보는 거에 완벽한 순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하시잖아? 그러면 한 지문 보는데 독서는 2시간 넘게 걸려요, 일단. 그러니까 세 지문은 못 보는 거예요. 세 지문은. 우리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아침에 뭐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한 지문 풀어놓고 야자 시간에 요거 한번 복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꾸준히 쌓아갈 때 성적 향상이 있는 것이지 혼자서 그냥 대충 문제 풀어보고 어떻게 한번 해본다 그러면 감만 살짝 늘어나. 근데 그거 또 안 하잖아요? 바로 다운. 그러니까 성적이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 3월달 모의고사 보면 그런 얘기 들을걸요? 야, 지금 이 3월 성적 있잖아. 네 고3 성적이다. 분명 그 얘기 들려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요? 그냥 문제만 풀어 제낀 친구들은 분명 그 성적이 똑같이 갈 거야. 왜? 안 변하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질걸요? 재수생 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그대로 시간을 투여하고 갈아 넣은 사람은 무조건 돼요. 무조건 올라 이건.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것도. 몇 개월도 안 걸려요. 이거 하는데.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고 문학과 독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2, 3수능인데 요거를 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잠깐만 읽어볼까요? 1분 드릴 테니까. 자, 읽어봐요. 자, 읽어보셨어요? 더 드릴까요? 더 드려도 뭐 달라질 거 없죠? 이게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합니다, 어머님. 고기 사주셔야 돼. 자,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요런 거 합니다, 요런 거.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하나의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그 수준을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요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장 하나하나를 누적하는 건데 뭐 19세기 초기 연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량이 체표 면적이라는 것에 비례한데 열량과 체표 면적의 비례 뭐 분명 예를 들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쳤을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게 바로 비례래. 그럼 이거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또 일정한 비를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안 하고 문장 자체로만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은 저거 그냥 넘어가요. 일정한 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량과 체표 면적이 비례하는데 그게 일정한 비를 갖는데 얘네들은 하나를 분모해 놓고 하나를 분자에 넣었을 때 상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증가율이 서로 같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기출에서 여러 번 말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출은 시험범위야. 누적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헷갈리는 게 뭐 저런 거라고 막 숫자 나와 막 여기서 막 이제 허수특 뭐해 계산할 생각해. 이거 나오면 이제 숫자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지 막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이게 물론 계산하는 문제 낼 수 있죠. 그러나 국어에서 계산하는 문제 수학적 사고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굉장히 평가원에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리고 그걸 낼 때에는 어느 누구에게 유리함이 없도록 사칙 연산 수준에서 내지 미적분 안 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조심해. 그마저도 조심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국어적으로 해석할 생각을 해야 돼요. 국어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뭐야? 갑자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죠. 그럼 국어에서는 이런 거 뭐예요? 갑자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구체적인 사례, 그렇죠.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시는 왜 넣죠? 앞에 말한 내용을 그렇지 부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려고. 즉 앞에 내용과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로 무조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앞에 말은 체표 면적이라는 건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초 대사량은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위에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빌드업을 쌓아온 겁니다. 기초 대사량은 그러면 체중과 일정한 비를 갖는 게 아니라 체중의 0.67제곱과 일정한 비를 갖는 거야. 그걸 얘기했을 때 증가율이 서로 같다는 말을 떠올리지 못할까 봐 상수를 해준 거거든요. 어떻게?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2일 때 체중의 증가율이 2일 때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1.6이다. 여기서 계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출이 누적돼 있고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다르네. 그래서 체중에 비례한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잡는 거거든요. 이게 17번 문항의 1번 선지를 낸 근거인데요. 그게 정답률이 10%인가? 뭐 엄청 낮아요. 20언더야 20언더. 이걸 못 해가지고. 근데 이거에서 이게 지금 요구하는 우리에게 국어적 사고는 뭐냐면 예시를 봤을 때 그 예시 앞에 있는 이 주문장, 저 주문장으로 예시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냥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요구하는지도 몰랐고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고 그렇게 읽지 않고 잡기술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하는 걸로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이 이해의 온전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 보니 그럼 거기서부터 강의는 끊어도 돼요. 바로 독학 그렇게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고 자,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 설명했던 거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좋은 게 뭐냐면 기출을 온전히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라는 게 생겨요. 아는 게 있어야 더 잘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배경 지식은 독해의 본질은 아니지만 언제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도구예요.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도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경 지식을 쌓아가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백과사전 오늘부터 죽었다 이제 백과사전. 기억부터 판다. 자,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하죠? 기출 그냥 자세히 보면 돼요. 왜? 우리에게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배경 지식은 기출에 나온 지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수능이에요. 근데 첫 번째 채권과 채무라는 것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갈수록 설명을 안 해줘 이제. 왜? 너 이거 앞에 건 봤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과학 지문에서 항원, 항체 이런 거 설명할까요? 안 해줘요. 이미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기출은 꼼꼼히 봐주셔야겠는데 그럼 기출에서 지식을 막 어떻게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내가 말한 대로 공부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해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본질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독서는 어느 정도 했고요. 수능 문학 한번 볼게요. 자, 문학은 요거 포인트만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자, 수능 문학의 공부 방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거 문제 답해보세요. 혹시나 뭐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없죠. 네. 자, 수능 문학의 공부 방향. 자, 첫 번째 물어볼게요. 다음 중 출제자가 가장 싫어하는 일로 적절한 것은? 1번 애들이 공부를 안 해. 2번 문제 너무 쉬워. 3번 이의제기 발생.
3번. 바로 알겠죠, 그죠? 이거라고요. 이의제기가 발생했다. 자, 나머지는 솔직히 슬픈 일이지만 해프닝이야. 3번 재앙이에요, 이건. 이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당연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게끔 내야겠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문학을 객관식 시험으로 내냐? 문학은 주관적인 거 아니야? 맞죠? 그게 본질이야, 사실. 문학은 주관적 맞죠? 그 주관적인 시험 속에서도 객관적인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나 체계에 의거를 해야겠는데, 일반적인 교수님들의 이론서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왜?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객관적인 건 뭐예요? 표준 국어 대사전이에요. 교과서는 여러 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교과서마다 달라 또. 그렇기 때문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야 돼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당연히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문학의 감상 능력,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본질이지만 시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의존하게 되어 있냐? 표준 국어 대사전의 어휘적인 정의,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수많은 이의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요거 하나 볼게요. 일단 이거는 문학의 감상 능력이 온전히 출중한가, 이거를 지금 평가하는 내용이거든요. 24학년도 6월 모의 평가인데 24학년도부터 문학이 지금 난리 났어. 너무 어려워. 정답률 36.8%. 무슨 일이야? 봤는데 요런 거예요. 자, 5번이 틀린 선지거든요. 틀렸어 이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걸 못 골라. 36%밖에 이걸 못 골랐어요. 나머지 다 틀렸고. 즉 학생들이 이걸 맞았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자, 지금 이게 각각의 여러 대상들을 나열했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날 수 없으나 얘네들을 나의 언어로서 명명하면서 그 명명한 언어에 자유를 줬대. 그래서 내가 언어로 명명한 이 대상들도 자유를 얻었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공감되세요? 자, 됐죠? 그랬을 때 5번 선지 왜 틀렸을까요? 가는 우린 모르고 나만 봐봐요.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뭘까요? 답할 수 있는 분. 해봐. 굉장히 똑똑해 보여가지고 시켰어. 뭐야? 모르겠어? 몇 학년이야? 1학년?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이걸 맞췄잖아? 그럼 선배들에 대한 모욕이야. 좋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선배들도 엄청 틀렸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이게 오규원 시인의 시인데요. 오규원 시인 시가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데 우리에게 그거를, 사실 이거 해석 자체는 엄청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네가 100% 오규원 시인만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선지를 해결할 수 있니?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상의 능력이라는 건 여기에 제시된, 글자 그대로 제시된 상황과 정서를 읽어낼 수 있었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정서라고 생각하면 어려워.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말하는 사람의 생각, 뭐야? 그냥 자유롭게 얘네들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 됐죠? 그거 말고 없잖아. 너 자유롭다. 나는 그걸 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고, 그 자유롭게 하는 그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시인은 단순히 자기의 정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사랑에 대한 정서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사랑해 라고 시를 썼어. 누가 봐요 그거? 어떻게 써야죠? 사랑하는 상황과 대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서가 우러나와야 공감이 되는 거죠. 무조건 상황과 대상이 주어지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뭐죠? 담벽과 라일락, 별,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내가 자유를 준 대상들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화자는 담벽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대상들과 봄을 공유하고 있다.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얘는 지금 이 담벽 자체를 대상으로 안 보고 상황으로만 보고 있죠. 담벽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담벽은 담벽이고 그 안에서 다른 대상들과 봄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썼어. 근데 지금 지문은 무슨 내용이야? 담벽도 나의 대상이고 라일락도 내가 자유를 준 대상이고 별도 내가 자유를 준 대상이고 다 나의 대상들이야.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자유를 준 상황 자체를 봄이라고 그냥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와 대상 자체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으로만 읽으니까 그냥 지문에 있는 단어로 이렇게 선지를 구성하면 일단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일단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자신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말했을 땐 이해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설명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한번 그게 틀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논리적 판단력의 훈련이 된다는 거. 굉장히 시간이 처음엔 오래 걸리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함정을 파는 건 뭘 파? 시에서 내가 읽어야 될 바는 정서와 대상과 상황이므로 거기에서 왜곡됐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서와 상황이 이 지문에 맞는가? 그것만을 스스로 판단해보면 의외로 답이 빨리 찾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고 요 정도만 뚫을 수 있으면 수능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미만잡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바로 내가 알려줄게요.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춰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그러면서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미개지는 어디일까요? 오래지 않은, 그렇죠, 옛날에 거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로 가자라고 하는 거야. 자, 미개지라고 썼으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선지 봐봐요. 뭐라고 써? 차라리 미개지야로 가자. 여기에서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뭐하여? 확장하여. 공동체의 터전을 넓히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확장이라는 것의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는 넓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이건 뭐야? 넓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개지로 돌아가자는 거잖아. 돌아가자. 그렇죠? 근데 왠지 미개지니까 확장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 느낌으로 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감상으로 지문을 이해하는 건 당연하지만 결국에 선지를 해결할 때는 이런 객관적인 어휘, 확장이 맞는가라는 것에서 근거가 갈린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수능이라는 거야. 어려운 평가원.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이 관점을 가지고 문학을 접근해 주셔야 돼요. 주관적인 감상 능력을 올리는 것은 기본이 돼. 상황과 정서와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기본이고 본질이 돼. 선지를 해결할 때는 저렇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어휘적인 능력으로 해결을 해주라.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매와 화작.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선택하기엔 조금 이르잖아요. 자, 그럼 여기만 지금 맛배기로 살짝만 봐주세요. 엄매와 화작. 일단 여러분들 내신을 시험을 보면서 결정하세요. 내신 시험 보시면서. 엄매가 뭐야 근데? 언어와 매체. 화작은요? 그렇지,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법과 작문. 자, 언어와 매체, 문법이에요. 문법. 매체는 뭐 그냥 거의 거저 먹기니까 문법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법과 작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엄매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매가 막 좋다 막 하는 이유가 있어. 자, 화작 물론 선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엄매가 좋다 하는 이유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뭐야 이거? 표준 점수가 높아요. 일단 표준 점수가. 우리 아까 여기 장학사님께서 표준 점수 설명해 주셨는데 표준 점수가 높아.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는데도 표준 점수 자체가 높다. 근데 애들이 그것만 알아. 그냥 야 높대, 유리하대, 이렇게 접근해. 객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몰라.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데이터예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화된 이유로 이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5점, 3점, 2점, 4점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계속 엄매가 유리했죠. 마지막 이사수능 때 4점.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유리한 건지 아직도 감이 안 와. 자, 정리해 주자면 한 2문제 정도 유리해요. 즉
네가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한 애들보다 두 문제 더 맞았어도 동점이야. 언어와 매체 선택했는데 화법과 작문 선택한 애들보다 두 문제 더 틀렸어도 동점이야 라는 거죠. 똑같이 만점이야? 그러면 유리하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함정이야. 이게 통계의 함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맞으려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언매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는데요. 정답률 한번 볼까요? 2, 3수능에 화작은 이건 엄청 쉬웠어요. 정답률 봐. 막 95% 막. 이거는 사실 실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건강검진, 눈 있니? 뭐 이 정도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와 매체 봐봐요. 25% 무슨 일이야. 35% 이거 지금 그냥 숫자로만 보니까 그렇죠. 시험 현장에서 첫 문제 언어와 매체를 풀었던 그 학생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봐. 이거 뭐야 하면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뒤에 거 다 말렸을 수 있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럼 봐봐요. 이사수능 때 화작을 좀 어렵게 내겠대. 좋아 해서 정답률 30%? 30% 이런 문항이 화작에도 나왔어요. 이거 제가 정확히 예상했었거든요. 야, 화작의 두 문항 이상 무조건 40 언더로 나온다. 왜? 그렇게 안 내면 언매랑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언매도 똑같이 두 문항이 더 어려워졌어. 원래 두 문항 어려운데 이제 네 문항이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두 문항 정도 유리했는데 두 문항 정도 더 어렵더라. 그러니까 내가 두 문항을 더 못 맞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매 시간 쓰고 그리고 성적은 낮아지고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하실 거면 언매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 단순히 유리한다고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화작을 선택해라 언매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본인이 생각하는 건데 일단 언매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언매는 공부해 주셔야 돼. 해주셔야 돼. 이게 공부량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 100시간 정도 해야 돼요. 화작은 한 20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20시간도 안 하잖아요. 화작 선택했다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보통. 그럼 어떻게 돼? 시험 보면 화작이 아니라 화들짝이야. 멘탈 나갑니다. 화작도 공부해야 돼요. 화작도. 그래서 한 20시간 정도는 기출을 봐주셔야 된다. 대신 화작은 감사하게도 기출이 똑같아요. 보면은 한 명의 출제자가 됐나? 매년 똑같아. 매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형 공부로 충분히 완성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화작과 언매의 선택 기준은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신 시험을 보셨을 때 언매를 봤는데 본인이 잘 나와. 그럼 언매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 제껴줘야겠죠. 다음에 방학 때 보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해도 충분히 돼요. 반면 보충을 하긴 해야겠는데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러면 화작하는 게 솔직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거의 탐구 과목 하나 정도 비중으로 잡히거든요. 언매가. 근데 나는 내신에도 꽤 나왔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거기서 이 표점상의 이득을 보고 싶어. 표점이 상당히 달거든요. 달달해. 그걸 맛보고 싶어. 그러면 언매 하셔야죠. 그러니까 즉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여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내신에서 이미 본질을 좀 깔아뒀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언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알겠죠? 메디컬을 준비하신다. 그럼 언매해야 돼요. 메디컬 준비하시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어디 한번 사진 찍어 두신 다음에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공부를 제대로 투여하실 때 그때 타임 테이블로 쓰시면 되겠어요. 아까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문학 기본 개념과 고전시가 공부하시는데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 문학 개념어 어떤 강사가 하든지 간에 10강 안 넘어요. 그 10강 안에 끝내시고 고전시가 필수 고전시가 다 터는데 이것도 10강 안 넘어요. 그냥 이건 들으면 되는 거라 하루에 2-3개씩 들으면 최대 그냥 10일 걸립니다. 이거 가지고 방학 내내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언제 써야 되냐면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시기 알려줄게요. 자, 우리 겨울방학 공부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시간이 길잖아. 또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야.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야. 방학 공부. 이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1번 방학 시작하자마자 2번 방학하고 일주일 뒤. 언제 해야 될까요? 시작하자마자? 정답은 3번 기말고사 끝난 직후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해야 돼요. 그때 애들 뭐 하죠? 놀아요.
핸드폰 엄청 하고 있어. 요즘 애들은 영화도 안 봐. 너무 길어서. 핸드폰 달래. 핸드폰 막 하고 있어요. 전 절대 안 주거든. 왜냐면 그 시간에 놀아버리면 공부하면서 시험 기간에 공부했던 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시험 기간에 겨우 끌어올려놨는데 그걸 바로 무너뜨린다? 너무 안타깝죠. 그 시간에 애들 다 막 떠들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냥. 인강 들어버려요. 인강 들어버려. 그러면 애들보다 무려 방학을 진짜 거의 방학 하나를 더 얻는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국룰이야. 시험 끝났어. 방학 때까지 놀아. 쉬어줘야 된대. 오케이 좋아. 쉬었어. 방학이 됐잖아요. 그러면 방학한 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또 쉬어야 된대. 기념으로. 보통 금요일날 방학하거든. 그러면 토, 일은 쉰대. 그럼 쉬었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공부하겠대요. 계획을 막 세우죠. 막 타임테이블 막 써가지고 막 세웠어. 근데 여태까지 어때? 한 2, 3주 놀았거든 이미. 공부가 될 턱이 있나? 계획대로 안 돼. 역시 망했어.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할게. 일주일 또 놉니다. 그게 우리의 방학이야. 그러다가 엄마 내일 계약이래. 이거거든. 이거. 그래서 방학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저거를 끝내주시는 거. 요거. 만약에 2학년이다. 본인이 지금 문학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 지금 해주세요. 지금 여유 있을 때 방학이란다. 주말 동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선택 과목 공부를 제대로 들어가야죠. 화작이라면 조금 미루는 거 오케이. 하지만 엄매는 겨울 때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엄매 무조건 방학 동안에 그 단계를 투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 기출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근간으로 봐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단계에서 개념 공부하면서 기출 문학 정도 같이 봐주시고 2단계에서 선택 과목 공부하면서 기출 문학과 독서 한 지문씩 제가 말한 대로 6단계 지켜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까지 공부 끝났으니까 기출로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방학을 기준이에요. 방학 기준으로 하루에 국어 공부 4시간 이상 부을 수 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4시간 이상 부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4시간을 꾸준히 그게 수능 성공의 기본입니다. 기본 타임테이블이에요. 알겠죠? 뭐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자 저의 진의를 곡해하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아까 선생님 뭐랬어요? 부모님도 계신데 선생님이라서 죄송해요. 어쨌건 제가 뭐랬어요? 문학 개념어와 고전시가 이런 거 강의를 통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통해 빨리빨리 해주면 좋아요. 화작도 마찬가지야. 기출을 봐주셔야 되는데 기출 볼 때 아까 말했듯이 모든 옛 기출이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거의 연결점과 공통점을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강의를 통해 좀 빠르게 정리해주면 좋거든요. 엄매는 무조건이에요. 필수. 엄매를 강의로 안 한다. 그거는 진짜 오개념 생기기만 쉬워요. 빠르게 정리해줘야 돼. 그럴 때 의미를 이거 참. 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 개념으로 완성하는 시 문학이라는 강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념을 공부하면 거기에 따른 기출을 다 실어놓은 강의예요. 그것과 관련된. 물론 지면상의 한계상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없겠지만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평가원의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기출을 다 실어놨다. 이거는 고1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고1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고1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왜 망설였냐면 이거 제 강의거든. 그래서 오해할까 봐.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저는 사설 강사가 아니라 EBS 강사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 이걸 찍을 때 이미 수당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듣든지 간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강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전시가 이것도 역시 이거는 내신용으로도 좋아요. 수능도 당연하고요. 필수 고전시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필기하는데 너무 압박이 있어. 그래서 이미 제가 다 필기를 써놨어요. 가로에 채워지는 것만 채우면서 그냥 고전시가 다 털 수 있거든요. 단어 찾는 거 어려울까 봐 내가 다 찾아놨어. 기출 찾는 거 어려울까 봐 기출도 옆에 실어놨어. 알겠죠? 요거 네. 제가 이래서 2시간 자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엄매 강의는 이건 제가 올해 찍은 개념 강의예요. 올해 찍은 개념 강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와 매체를 볼 때 정답률이 아까 굉장히 낮았던 내문항
이런 문항들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 분명 다 했는데 출제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단순 암기해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개념이 출중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교재를 필요해서 제가 교재를 직접 썼어요. 썼고, 이 교재는 이거는 아까 앞에 거는 다 이거 그냥 아낌없이 주는 EBS 사이트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사야 돼가지고 이거 좀 뭔가 좀 없어 보이죠. 이걸 이걸 엄청나게 추천하지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곡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의 고향 전주에서 제가 장사하러 오지 않습니다. 자, 너무나 추천한 강의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접고, 우리 아까 장학사님이 제가 볼 때 아까 몇 시에 시작하시죠? 20분에 시작하셨어요. 원래 제 시간이 10분부터인데,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잡아 먹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10분에서 10분 살짝 언저리에, 그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 안에 잠깐 이제 내신과 관련된 거, 이거 좀 얘기할게요. 자 일단 땡큐.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라, 수능 3장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수시라는 6장의 카드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신을 온전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 학종이니 뭐니 막 생기부 어쩌니 다 좋아. 근데 결국 내신이 깡패거든요. 내신을 잘 받고 나서 생기부고 뭐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2학년 선생님 전 이미 1학년 때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 그거 고3 때 알아서 네가 갈 만한 대학 선생님이 다 찾아주니까 일단 0.1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이 내신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했듯 중학교 공부에서 탈피하면 됩니다. 내신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암기가 동반돼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반적인 디폴트가 패턴 어떻죠? 이렇게 공부해요. 자, 학교 8시 반부터 시작해. 4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집에 갑니다. 물론 학바학이지만 보통 4시 반에서 끝나. 집에 가가지고 한 6시, 7시 정도까지 저녁 먹고 있다가 학원을 가요. 7시나 8시면 학원 시작하더라고. 학원 가서 학원 수업을 열심히 또 들어요. 그 다음에 한 10시쯤 온 애들 있어. 10시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옵니다. 씻고 잠깐 쉬었다가 1시, 새벽 1시까지 보통 공부를 해요.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친구 지금 뭐야? 8시 반부터 1시까지나 공부를 했어. 이게 고등학생들의 보통의 삶이죠. 자, 이 친구 나한테 상담 와서 말했어. 제가 물어보죠. 너 4등급이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4등급이죠. 왜 4등급일까요? 끽하면 5등급이야. 자, 이 친구 공부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학원에서 수업 듣고 집에 와서 몇 시간 공부했어요? 1시간 정도 했어요. 자, 보통 빅데이터상 일반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한다는 인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지방 인문계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 보면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 순공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나온 애들이 4등급에서 5등급이에요. 4등급에서 5등급.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럼 선생님 6등급은요? 거기에 애들이 좀 컨디션 안 좋으면 6등급 나와. 선생님 7, 8등급은요? 어머님들 그거 아세요? 한 줄로 찍으면 7, 8등급 나온다는 거? 9등급이 그렇게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찍으면 7, 8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 5, 6등급이라고 하는 이 등급선에서는 사실 거의 공부를 거의 1시간 정도 밖에 안 한. 근데 이 친구 봐요. 8시 반부터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막. 어떤 애는 막 새벽 3시까지 막 에너지 드링크 막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죠. 선생님, 세상은 불공평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대. 자, 근데 진짜 순공 시간을 까보면 너무나 정의로운 결과더라. 너무나 정의롭습니다. 자신이 투여한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을 일단 확보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3등급에서 2등급 선으로 가는 2, 3등급 애들은 몇 시간 이상을 투자하냐? 기본적 순공 시간이 4시간 이상 나와요. 하루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등급 맞는 애들은 6시간 정도를 투여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가면 고정 1등급, 고정.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저희 학교에 1.0 몇도 아니고 1.00인 애도 있었거든요. 한 번도 2등급을 맞은 적이 없어. 다 1.00이야. 걔도
몇 시간씩 하니? 6시간씩 한대요. 6시간씩. 무조건 6시간 투자. 뭐 만약에 학원이다. 인강을 간다. 그날 어쩔 수 없이 순공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날에 늘려서라도 해요. 다른 날에. 주말에 늘려서라도. 어쨌건 그 날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6시간의 패턴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유지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태까지 중학교 때 학원에서 성적을 어느 정도 맛봤거든. 인강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맛봤거든요.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 고등학교 때. 근데 이걸 빨리 포기 못해. 왜요? 학원에서 열심히 했고 인강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이걸 끊어버렸을 때 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발목 잡고 있는 건데 순공 시간을 늘려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의 시험 목표는 변별이기 때문에 머리를 안 쓰는 공부는 절대로 효과를 줄 수 없어요. 눈과 귀로 공부한 건 이거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빨리 깨줘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네 솔루션이 뭔데? 자, 솔루션은 이거죠. 시간을 확보하는 걸 기본을 바탕으로 굉장히 여러 번 봐줘야 되는데요. 여러 번 봐줘야 되는데 두 가지야. 시간을 확보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짬 시간을 내줘야 돼요. 우리가 8시 반부터 가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절대 없거든요. 또 학교 수업도 우리 어떻게 들어? 보통 올림픽 정신을 들어요. 참여의 의의를 둔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일단 학교 선생님은 출제자 직강이기 때문에 무조건 듣는데요. 그거 듣는 건 기본이고 나의 짬 시간 낼 때 8시 정도에 좀 일찍 온다면 30분 정도 일찍 온다면 30분 동안 애들 대부분 다 멍하니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을 뭐 언제부터 그렇게 선생님 좋아했다고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지 말고 그 30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 우리가 6개의 쉬는 시간들 중에 거기에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될 만큼 우리 몸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몇 번 안 간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뭔가를 할 수가 있어. 뭐 해야 돼? 그렇게 시끄러울 땐 수학 문제 하나 풀거나 이 습득형 공부보단 인출형 공부가 그렇게 시끄러울 때 유리하거든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거나 아니면 거의 뇌가 필요 없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짬짬이 내줘야 된다. 점심시간 30분 동안 밥 먹고 뭐해? 회전초밥처럼 돌고 있죠, 운동장. 그거 말고 뭐 해야 되죠? 30분 정도 또 공부를 해줘야 돼. 그렇게 됐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40분 넘게 학교에서 확보가 돼요. 많게는 2시간을 확보하고 가.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야? 평소에 2시간도 공부 안 하는 친구보다 하루 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낭비하는 시간 뭐죠? 집에 와서 마치 키오스크에 주문하듯 엄마한테 음식 주문해놓고 TV 보거나 핸드폰 하면서 누워있어요. 그 시간 2시간이야. 1시간, 2시간. 학원 가기 전까지 누워있어. 밥 먹고. 고생한 나를 위해 쉬어줘야 된대. 맞죠? 그것만 안 해도 역시 하루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집에 오자마자 그냥 앉기. 이게 아무리 늦어도 30분을 넘어가면 안 돼. 30분 안에는 무조건 앉기. 또는 텐션 망가지지 않게 그냥 앉아버리기.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의지는 언제나 배신하게 되어 있어. 작심삼일은 빅데이터입니다. 이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거예요. 의지를 믿으면 언제나 여러분들 뭐 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박약한 의지를 탓하면서 자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래요. 의지를 믿으면 안 돼. 뭘 믿어야 돼? 루틴을 믿어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돼. 무조건 들어가야죠. 내가 오늘 지금 학교 끝나자마자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수천 가지 우린 바로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버린다.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시간 이상 확보! 그 다음에 학원 가요. 학원 가서 수업 열심히 듣고 학원 끝나고 오자마자 또 역시 바로 앉아요. 그럼 1시간 이상 또 벌 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4시간, 5시간이 쌓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듯 기본 2, 3등급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서 학원 안 가는 날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 이제 투여하면 6시간 이상이 평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게 절대적 시간 확보예요. 그렇게 일단 그게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공 시간을 보유할 때 여러분들 무조건 플래너 써야 돼요. 플래너 선생님 전 어렸을 때부터 써봤어요. 초등학교 때 써봤죠. 원 그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 일어나서 세면세족 한 번도 지킨 적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안 쓸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플래너를 쓴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플래너를 씁니다. 그럼 그 대부분에 들어와야죠. 당연히 플래너 써줘야 돼. 근데 이 이름이 잘못됐어.
플래너라고 하니까 애들이 무슨 제갈공명급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전략과 기획. 그런 거 없습니다. 뭐야 그거. 학습 매니저라고 이름 붙이세요. 다시. 매니저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어. 뭐야? 오늘 수업 들을 내용에 국영수탄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어떤 게 지금 못해져 있고 부족하다라는 게 눈에 보여야 채워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오직 시험만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시험은 3주 뒤인데 그것까지 성취감을 기다릴 수 없거든. 우리 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바로 성취감이 주어져야 돼. 게임이 재밌는 이유 뭐야? 몬스터 죽이자마자 보상이 나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체크, 킬 없애야죠. 계획했던 걸. 그렇게 하면서 성취감을 쌓아갈 때 우리가 되는 것이고 관리가 되는 것이다. 시간 확보는 그렇게, 그리고 관리도 그렇게. 그럼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많이를 보냐? 다회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공부한다고. 시험 3주 전부터 이제 시험 기간이야.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해줘요. 시험 대비해줘. 그래서 그때 또 수업을 들어요.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걸 그때 거기서 또 듣고 있어. 그러니까 진도는 계속 나가. 마지막에 보통 언제 공부하죠? 시험 1주 전부터 순공이 들어가요. 왜요? 그땐 진도 안 나가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고작 한 번 볼까 말까요? 한 번 보고 시험 보는 거예요. 잘 볼 수가 없죠. 잘 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6회독 하는 거야. 6회독 어떻게 하죠? 자, 6회독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1회독 첫 번째. 자, 수업 시간입니다. 1회독 수업 시간. 올림픽 참여 정신 말고 이 시간에 들은 거 다음 시간에 시험 봐도 만점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수업에 투여하세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게 들어가고 선생님 너무 졸려요. 어떡하죠? 졸릴 때 팁. 일어서서 들을 수도 있지만 제 팁은 그냥 선생님한테 냅다 질문해버려. 아무거나. 질문까지 했는데 자면 그거 미친놈이거든요. 질문까지 해버려요. 그럼 앉아요. 그리고 뭐 일어서서 들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수업은 무조건 듣는다. 기준이 뭐다? 다음 시간에 시험 봐도 만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죠? 그날 저녁에 바로 수업 들은 내용을 자습서를 통해서 보충합니다. 왜요? 나의 기억에 빈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2회독을 그날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자습서를 통해 복습. 그 다음에 3회독은 언제 하죠? 역시 그것도 그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문제 푸는 걸 미루지 마라. 문제 푸는 거는 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바로 풀어야 돼요. 문제집으로. 3회독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와요. 모르는 거 발견했을 때 좋아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니까. 아싸 틀렸다. 이거 시험 때는 안 틀리겠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메모해야 돼요. 질문 노트. 자, 질문 노트 만드세요. 질문 노트. 그리고 자습서랑 문제 풀 때 서답형 노트까지 만드세요. 질문 노트와 서답형 노트. 이게 아까 말했던 1.00의 꿀팁입니다. 질문 노트와 서답형 노트. 질문 노트는 뭐야? 질문할 거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이나 아니면 날 잡고 선생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팁을 주자면 보통 선생님들 점심 먹을 때 기분 좋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물어봐요. 가가지고 물어봤을 때 얘가 이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네? 그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휴먼인데 사실 모든 사람 기억 못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애들은 기억이 나요. 그럼 생기부 쓸 때 힘 줄 수밖에 없어. 그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 노트를 활용하면서 모르는 걸 채워가는 진짜 공부를 해라. 아는 거 풀지 말고요. 그게 순행적 공부예요. 아는 거 푸는 게. 모르는 거 찾아가는 게 나의 편해지려고 하는 걸 역행하는 공부죠. 그럴 때 성적이 든다. 그리고 서답형 노트. 보통 우리 서술형 시험 보면 대충 쓴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을 설득하러 다니거든요. 제 것도 맞았다 해주세요. 에이 선생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그렇게 해서 부분 점수 맞으면 뭐야. 거기에서 점수 다 깎이는 거라고요. 온전하게 맞자. 그러려면 공부 처음 할 때부터 서답형으로 뭐가 나올지를 온전한 문장으로 기록하세요. 그런 기록한 내용들을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보는 거야. 버스 이동할 때나 이런 데 보는 거고요. 그렇게 짬짬이 늘려가는 거라고요. 그럼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서 3회독을 마무리 짓는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노트 있어야 되고요. 자습서 있어야 되고 문제집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대부분 친구들 물어보면 없어요. 진짜 없어. 너무 놀라워. 왜 없니? 물어보면 부모님께 부담이 뭐 이래.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효자였니? 자, 어머님들 천명하세요.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사준다. 원하는 문제집은 사준다.
그자 사세요. 그거 투자예요, 투자. 그렇게 해서 한 문제 이상 맞으면 대학의 등급이 달라져요. 그럼 입구가 달라진다니까. 그거 엄청난 우량주입니다. 그 좋은 투자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3회독 마치면 4회독은 언제예요? 토요일 날 하는 거야. 월화수목 금까지 들은 내용을, 공부한 내용을 토요일 날 전체 다 복습하는 거죠. 토요일 날. 그럼 벌써 4회독이야. 벌써. 그 다음에 선생님 일요일은 뭐 하나요? 일요일은 내가 주중에 학원 가거나 해서 빠진 날이 분명 있잖아요. 그날 복습 못한 거 있죠, 그렇죠? 그거를 보통 친구들은 화요일 날 못했으면 수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그럼 수요일도 망가져. 일요일로 미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마감이 온전하게 되는 주간 마감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4회도까지 마치고 일요일까지 해서 잉여데이를 채워서 온전히 한 주를 다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여러분들의 한 주 패턴이 돼야 돼요. 루틴이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인강이나 학원 시간 좀 줄이고 순공 시간 확보해야 돼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요. 결국에는 성적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회독은 언제예요? 5회독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기간에 아까 말했던 1주 남았을 때나, 아니면 본인이 복습을 잘하고 최대한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요일 같은 날에 3주 전부터 해도 돼요. 어쨌건 최소 1주 전부터는 온전히 순공이 이제 거의 학교가 자습할 때, 그때 여태까지 배웠던 시험 범위를 5회독 마무리 짓는 거죠. 마지막으로 6회독은 시험 전날 끝내요. 그러면 6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6번. 그럼 못 볼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됐나요? 됐나요? 자, 요렇게. 어머. 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